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름 일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40대 독신녀예요. 어떻게 살다 보니 결혼도 안 하고 벌써 나이가 40이 훌쩍 넘겨버렸네요. 돌이켜보면 참 열심히 살아왔던 세월이었어요. 늘 앞만 보면서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죠. 저는 늘 저만 열심히 하면, 그리고 제가 진심을 다하면 세상은 저의 노력에 보답을 할 것이라고, 그리고 사람들도 제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믿고 또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더라고요. 최근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천지개벽할 만한 일을 겪었거든요. 무려 40여 년 만에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이 믿겨지지 않는 일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고아로 자랐어요. 원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저에게 가장 오래된 기억은 보육원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것이 처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육원 원장님 말에 의하면 저는 읍내 버스터미널에서 혼자 헤매고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붐비는 사람들 틈에서 어디 부모님 따라온 아이인 줄 알고 있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록 혼자 있는 저를 보고 터미널 매점 직원이 말을 걸었다고 해요. 얘야, 왜 너 혼자 있니? 엄마는 어디 있어? 몰라요.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엄마 없어요. 뭐?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다고? 엄마 어디 가셨는데? 몰라요. 그냥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직원은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를 사람이 많은 터미널에 버리고 갔다는 걸 직감했다고 했어요. 그곳은 외진 시골 터미널이어서 차가 다니는 낮 시간은 사람이 많지만 저녁이 되어 막차가 끊기면 사람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막차가 끊기도록 혼자 있었고요. 원장님은 당시 제가 입고 있던 옷과 제가 등에 메고 있던 앙증맞고 귀여운 가방을 잘 간직하라고 주셨어요. 저는 하늘색 물방울 무늬가 있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예쁜 핀도 꽂고 있었대요. 가방 안에는 과자 조금과 물,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고요. 그 사진에는 저를 무릎에 앉힌 젊은 여자와 저보다 2~3살 더 먹어 보이는 여자아이, 이렇게 셋이 찍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대요. 당시에는 그렇게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곱게 꾸며서는 찾지 못하도록 먼 외딴 곳에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더군요. 터미널 매점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 그 지방 경찰서로 인계되었던 저는 어찌어찌 제가 자랐던 보육원으로 오게 된 것이었죠. 당시 제 나이가 5살이었다고 해요. 이름과 나이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지만 다른 기억은 별로 없었다고도 했죠. 그렇게 저는 고아가 되어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왜 나를 버렸는지, 왜 자기 자식을 찾지도 못하고 먼 곳으로 데려와 버렸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별로 궁금하진 않았어요.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뭐 각자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저를 키워주신 보육원 원장님 덕분이었어요. 사실 보육원이라곤 하지만 정식 시설도 아니고 저희가 있었던 곳도 멀쩡한 건물이 아니라 그냥 원장님이 사시던 시골집에 불과했어요. 원장님은 은퇴하신 선생님이셨는데 우연히 읍내 경찰서에서 보호하고 있던 미아를 집으로 데려와 맡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부근에서 어디 갈 곳이 없어진 애들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며 경찰들이 전부 그 원장님에게로 아이를 맡기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후원을 받거나 하면서 겨우겨우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 다였어요. 워낙 외진 시골이라 근처에 아이를 맡길 아동보호센터 같은 곳도 없고 그나마 가까운 보육원도 아이들로 넘쳐나는 상황이라 생기게 된 일종의 가정보육센터 같은 곳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덕분에 제 어린 시절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덕분에 저는 언니 오빠들의 귀여움과 원장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신나게 뛰어놀면서 지냈어요.
저희가 있었던 곳은 넓은 마당이 딸린 시골집이었는데 동네를 내려가면 개울도 있고 바로 뒤에는 야트막한 뒷산도 있었거든요. 저는 여름에는 눈만 뜨면 개울로 뛰어가 하루 종일 물놀이를 하고 봄과 가을에는 뒷산에 올라가서 뛰어다니면서 놀고 겨울에는 종일 썰매를 타기도 했죠. 동네에서도 저희들을 다 보듬어주는 편이라 동네 애들과 어울리다 밥때가 되면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동네 친구들도 우리 보육원, 아니 우리 집으로 와서 함께 놀다가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곳은 보육원이 아니라 제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자란 저희는 모두 형제 자매와 같았고 저희는 늘 그곳을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렇게 조금 특별한 집에서 저는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실컷 놀고 작은 시골 학교나 동네에서도 저희를 편견 없이 대해주다 보니 구김살 하나 없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원장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과 애정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해져요. 저를 보자마자 늘 환하게 웃으면서 꼭 껴안아 주시는 그 품이 아직도 생각나고 아직도 그립네요. 하지만 지금 원장님은 이 세상에 안 계세요.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 원장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셨던 것이죠. 거기다 저희 집 역시 운영이 힘들어졌어요. 아무리 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10여 명에 달하는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일이 어디 보통 일이었겠어요. 거기에 당시의 중학교는 무상교육이 아니었어요. 학비에 교복비까지 원장님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도 아낌없이 저희를 위해 전부 다 쓰시다 보니 빚도 상당히 많으셨던 거죠. 결국 그곳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원장님은 친척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고 시에서 나온 사람들이 저희를 데려다 전국 각지의 보육원으로 나누어서 보내버렸죠. 그렇게 저희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에게는 하루아침에 가족과 헤어지는 것과도 같은 일이라 정말 너무 힘들고 슬펐죠. 그중 가장 힘들었던 일은 저를 친언니처럼 따르던 지영이와 헤어지는 일이었어요. 저보다 3살 어렸던 지영이는 제 기억이 있을 때부터 저를 언니라 부르고 제가 어디를 가든 늘 제 손을 꼭 잡고 따라다니는 아이였어요. 잠도 늘 제 옆에서만 잤죠. 고작 초등학생이던 지영이와 저는 다른 보육원으로 가게 되어서 헤어졌어요. 지영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엉엉 울었죠. 지영아, 언니 봐봐. 언니가 꼭 데리러 갈게. 응? 그러니까 울지 마. 언니, 나 언니 없이 어떡해. 무서워. 약한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잘 지내고 있어야 원장님이 얼른 오실 수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언니도 얼른 커서 돈 벌어 데리러 갈 테니까 울지 말고 기다려. 알았지? 낯선 환경에서 저를 버티게 한 건 지영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의무감 하나 때문이었어요. 뒤늦게 옮긴 보육원 생활은 무척이나 적응하기도 힘들고 어렵더군요. 하지만 전 버텼어요. 동생을 데리러 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바로 산업체 학교로 진학을 했죠. 낮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엔 수업을 받는 곳이었어요. 학교에 딸린 기숙사도 있고 밥도 주고 월급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아직도 그런 곳이 있겠나 싶겠지만 그 학교는 지금도 있어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저처럼 그리고 내 동생 지영이처럼 세상 천지 의지할 곳 없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을 떠나 스스로 숙식을 해결하고 돈을 벌면서 공부를 겨우겨우 꾸역꾸역 해야 하는 가여운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곳에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낮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회사 기숙사에 살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을 하고도 계속 기숙사에 살면서 일을 했죠. 일을 하는 연차가 쌓이니까 월급도 조금 오르더라고요. 돈을 조금씩 벌면서부턴 저는 지영이가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종종
난 잘 지내.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너무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 월급도 좀 올랐어. 너 전에 갖고 싶은 신발 있다며 그거 사러 가자. 정말? 언니, 나 그거 사줄 거야? 진짜야? 그럼 너 그거 사주려고 내가 돈 모았는데 그렇게 좋아? 너무 좋아. 언니가 최고야. 행복해하면서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저 역시 고작 20대 초반이었으면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지영이 역시 저를 진짜 언니처럼 따랐어요. 그 외롭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저희는 오직 둘만 남아 서로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지영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나이가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을 나와야 했기 때문에 저는 기숙사를 나와 작은 방을 구했어요. 그리고 지영이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죠. 지영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 독하게 일을 하고 더 독하게 돈을 모았어요.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죠. 대학을 갔으면 했지만 지영이 역시 자기도 빨리 돈을 벌겠다며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거든요. 어렸던 우리 둘은 이를 악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저는 야간 대학도 다녔어요. 이런 끝없는 공장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힘들게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서 겨우 사무직으로 회사도 옮길 수 있었어요. 혼자 야간 대학 졸업장을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땐 이미 저를 키워주신 원장님도 돌아가시고 같이 자랐던 언니 오빠나 친구들도 먹고 살기 바빠 점점 연락이 끊긴 뒤라 저에게는 지영이 외에는 아무도 없었죠. 저희 둘이 껴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뒤로도 저희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사무직으로 옮겼지만 일이 좀 편하게 되었다 뿐이지 월급이 그닥 많진 않았거든요.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지난날에 제가 너무 안쓰럽고 가여워서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묵묵히 일만 하던 20대의 제가 너무 가여워서요. 하지만 또 생각하면 그때 저는 참으로 대단했던 것도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늘 희망을 찾았고 또 언제나 밝고 활기차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남들은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갔죠. 그 사이 우리는 돈을 좀 모아서 작은 빌라로 이사도 했고요. 저는 야간대학에서 컴퓨터 관련 학과를 나와 당시에는 경력이 좀 쌓인 실무 경력자가 되어서 회사 생활도 조금 편해졌을 때였어요.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월급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았죠. 저는 동생도 성실히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동생은 전산, 회계 쪽 자격증을 따서 작은 회사 격리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치가 이상하더라고요. 너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왜 벌써 퇴근했어? 그냥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아무 일도 없어. 너 자꾸 출근도 늦고 자꾸 그러면 미움받아. 성실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아이고, 걱정은. 진짜 그냥 일찍 끝나서 온 거라니까. 그러고도 동생은 휴가가 생겼다며 집에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계속 캐묻기도 그래서 저는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미안해. 언니, 여기로 좀 와줄 수 있어? 지영아,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울어? 이야기를 좀 해봐. 내가 큰일을 친 것 같아. 언니, 나 좀 도와줘. 정말 미안해. 이러면서 엉엉 우는데 심장이 덜컹하더군요. 급히 회사를 조퇴하고 동생이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 그곳은 의외로 부촌의 최고급 아파트였어요. 무려 아파트 입구마다 경비가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죠.
의아했어요. 동생이 이런 부잣집에 올 일도 없었고 여기서 울면서 도와달라고 할 일도 없는데 말이었죠. 하지만 집에 들어간 저는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집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움 그 자체였어요. 넓은 통창에 심플하지만 세련된 내부에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거든요. 저의 집 전체보다 더 넓어 보이는 거실 한켠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갈색 가죽 소파가 놓여져 있었고 동생은 그 거실 한복판에 있더군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이죠. 그 앞에는 화난 표정의 집주인이 난처한 듯 서 있었어요. 부티가 줄줄 흐르는 예쁘고 젊은 사모님이었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언니분이시죠? 잘 오셨어요. 이거 해결 좀 해주시죠. 여기 소파 좀 보세요. 소파요? 이게 왜요? 여기 도우미분이 마른 걸레로 닦아야 하는 소파를 물걸레로 닦으셨네요. 그것도 청소 세제까지 뿌려가면 말이에요. 이 가죽 갈라진 거 보이세요? 아니, 아무리 소파를 망가뜨려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무릎까지 꿇라고 그러세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쌍으로 짜증나게 하네. 제가 꿇으라고 했어요? 저기 도우미분, 그만 일어나요. 이런다고 이렇게 빈다고 될 일이에요?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소파값만 물어내라고요. 돈만 물어내면 될 걸 지금 이 생난리를 치면 나보고 어쩌자는 거야? 저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생각하며 동생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뒤이어 나온 소파 가격을 듣고 아찔하더라고요. 왜 동생이 무릎까지 꿇으며 싹싹 빌었는지 이해가 되었으니까요. 물어드릴게요. 대체 얼만데 그러세요? 대충 5천만 원만 줘요. 뭐라고요? 5천만 원요? 500만 원이 아니라? 이거 원래 가격은 더 비싸요. 우리 남편이 직접 영국 가서 배로 싣고 온 거라고요. 한국에서 구하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울고불고 하니까 봐드리는 거니까 긴 말 말고 그 돈이나 주고 끝내요. 무슨 소파가 5천만 원이나. 짜증나. 그럼 어쩌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남편이 아끼는 소파라 나도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냥 고소할까요? 고소해서 구입 가격에 물류비에 손해보상까지 다 청구해 볼까요? 주인은 참았던 화를 터뜨리며 고함을 지르더군요. 브랜드를 알아보니 그 말은 진짜였어요. 세상에 무슨 소파가 5천만 원이나 하겠냐 하겠지만 그런 소파가 진짜 있더라고요. 주인은 가사 청소 도우미로 온 동생에게 세척액을 뿌려 바닥과 창문을 닦으라고 하면서 소파는 닦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동생이 부주의하게 유리창을 닦는 세척액을 뿌려가며 닦은 거였죠. 그리고 소파의 가죽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쩍쩍 갈라지기까지 했던 것이고요. 가격을 듣고 기겁을 한 동생이 눈물로 호소한 덕분인지 집주인은 이마를 감싸주며 소파값만 물어내라고 했고 동생을 파견 보냈던 용역회사는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외면하는 중이었고요. 어쩌겠어요. 저는 저희가 살던 집 보증금을 빼고 거기에다 대출을 더 받아서 소파 가격을 물어주었어요. 그렇게 저희 둘이 몇 년 동안 피땀 흘려 모아두었던 돈은 소파 하나로 단번에 날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동생을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상상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얼마 전에 그만둬야 했어. 아니 그러면 진작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왜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어? 생각보다 이직이 잘 안 됐어.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찾았는데 그런 대로 일이 괜찮아서 한 거야. 가사 도우미가 괜찮은 일이니? 당장 관두고 직장 찾아. 정 안 되면 학교라도 가. 언니가 학비는 대줄게. 아니야 언니. 알잖아. 나 공부 싫어. 잘하지도 못하고. 근데 나 청소는 잘하고 정리도 잘하잖아. 나도 처음에는 웃기다 생각했는데 이 일 내 적성에 잘 맞아. 나 그냥 맘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좋아. 격리 일보다 훨씬 좋아. 그리고 요즘 가사 도우미로 젊은 사람 찾는 곳도 얼마나 많은데. 그게 사실이긴 했어요. 동생은 공부에도 취미가 없었고
격리 일도 힘들어했어요. 숫자를 다루는 일이라 신경을 많이 써야 했는데 자기랑 맞지 않다고 했었죠. 하지만 청소며 정리전동 같은 살림은 정말 잘했어요. 제가 늘 시집 가면 잘 살 거라고 칭찬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동생은 늘 머리가 복잡할 때 청소를 하거나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 마음이 가라앉는다고까지 했으니까요.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갑자기 이거다 싶더라고요. 당시는 막 앱 개발 열풍이 불 때였어요. 그리고 저는 컴퓨터 관련 학과를 나와 핸드폰 어플을 만드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였다고나 할까요?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성이 보였어요. 그래서 과감히 회사를 때려치우고 동생만 데리고 사업에 뛰어들었죠. 뭐 이왕 대출 받은 거 빚이 3천이나 4천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대출을 더 받아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거기서 먹고 자면서 핸드폰 어플로 가사 도우미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어플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때, 필요한 시간별로 하루 혹은 어쩌다 1시간, 2시간만 가사 도우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죠. 처음에는 신청이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나갈 수 있는 가사 도우미래 봐야 여동생과 저뿐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열심히 일에 매달렸죠.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곧 입소문을 타고 큰 성장을 한 거예요. 고정적으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은 사실 웬만한 집 아니면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세상에는 어쩌다 대청소를 할 때 아니면 한 달에 2번이나 일주일에 1번 정도 잠깐만 청소나 집안일에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도우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 양육이나 병간호 등등으로 매일 일을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자기가 여유 시간이 될 때 잠깐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양쪽 니즈가 맞으면서 저희 회사는 아주 크게 번창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회사 사무실도 큰 곳으로 옮기고 저희도 번듯한 집을 얻을 수 있었죠. 동생은 역시 정리정돈과 집안일을 하는데 아주 큰 재능을 보였어요. 저희 회사에 소속된 파견 도우미들을 관리하고 청소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에 맞게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일을 잘했거든요. 덕분에 저희 회사는 정말 번듯한 회사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았죠. 동생이 내부 파견 직원들 관리를 하는 동안 저는 회사 운영과 사이트 관리 운영을 맡았어요. 물론 저 혼자 할 수는 없어서 그 사이에 직원들도 더 늘어났죠. 동생과 저는 정말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특히 저는 거의 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정도로 열심히 일에만 파묻혀 살았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그 사이에 저희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제는 소파를 망가뜨려 엉엉 울던 일을 안주 삼아 이야기하며 웃을 정도로 안정이 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밖에서 저녁을 먹자고 하더니 의외의 인물과 나타났어요.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회계팀 직원과 함께 말이에요. 아니, 박 과장님, 여기 어쩐 일이야? 밖에서 둘이 우연히 만났어? 언니, 사실 나 이 박 과장이랑 사겨. 오늘 정식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보자고 한 거야. 뭐? 아니, 언제부터? 나는 꿈에도 몰랐어. 언니야 늘 일만 하니까 그렇지. 자기야 빨리 인사해.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잖아. 가족? 세상에, 벌써 그런 사이가 된 거야? 미안해 언니. 같은 회사에서 사귀는 거라 조심하다 보니 언니에게도 말을 못하겠더라고. 우리 사귄 지 3년이야. 이제 결혼하고 싶어. 너무 기뻤어요. 박 과장이라는 직원은 회사가 성장할 즈음 따로 재무관리가 필요해 뽑은 직원이었는데 명문대 출신에다가 성실하고 일도 잘해서 제가 아끼는 직원이었거든요. 그 둘이 나란히 있으니 얼마나 잘 어울리는 한쌍이던지. 자식을 잘 키워서 결혼을 시키면 이런 감정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걱정 없는 시간이었어요. 회사는 잘 되었고 살면서 처음으로 돈 걱정을 안 해도 되었으니까요. 거기에 여동생은 훌륭한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뭐가 걱정이겠어요.
거기에 회사는 시간제, 일자별 도우미 파견 업무를 넘어 전일제 파견 가사 도우미와 부유층을 상대로 한 프리미엄 도우미 파견 서비스로도 영역을 넓혔어요. 신원 보증이 확실하고 각종 자격증과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부유층 가사 도우미 양성도 한 거였죠. 아무래도 선발주자이다 보니 저희 회사는 탄탄하게 성장을 해가고 있는 중이었죠. 동생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신혼집도 얻어서 남자친구와 미리 신혼살림을 꾸린다고 저에게서도 독립을 했고요. 동생이 이사를 가던 날 저는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놈의 지집애는 그저 좋아서 나가지 못해서 안달이더라고요. 시집 가는 게 그렇게 좋니? 이 언니 혼자 두고? 아, 왜 이러셔? 부러우면 언니도 시집 가. 아이고 그만 좀 웃어. 나 심술나려고 하니까. 매일 보는데 왜 이러실까, 언니? 언니, 나 간다. 월요일에 만나. 동생이 신혼집으로 떠난 뒤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이상하더군요. 출근 시간 북적여야 할 사무실 근처가 조용하기만 한 거였어요. 이상하다 생각하며 사무실에 들어선 저는 충격으로 몸이 굳고 말았어요. 사무실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아니, 사무실이었던 공간은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과 의자로 빽빽하던 곳은 휑했죠. 집기 하나, 종이 한 장 남지 않은 그냥 비어있는 상가 공실 그 자체였어요.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한참을 그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 기가 막혔어요. 이게 꿈인가 팔도 꼬집어 보았지만 아프더라고요. 이건 꿈이 아닌 현실이었어요. 분명 저번 주 제가 퇴근할 때만 해도 이 사무실은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고요하기만 했어요. 제 사무실이 있던 곳으로 가봤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단 하나, 제 명패 하나만 남아있더군요. 제 이름이 박힌 명패만 구석에 버려진 듯 내팽개쳐져 있었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경비실로 뛰어내려갔죠. 아저씨, 여기 6층 사무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여기 회사 이사 갔잖아요. 토요일에 갔는데 모르세요? 네? 이사요? 토요일에 갔다고요? 네, 대표님이 모르세요? 갑자기 저번 주에 이사 간다고 하셔가지고 우리도 얼마나 당황을 했는데요. 모르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회사를 누가 옮겼냐고 물었지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저와 공동대표인 제 동생이었죠. 동생에게 전화를 했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어요. 동생의 남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급한 마음에 저는 동생과 남자친구의 신혼집으로 달려갔지만 역시 그 집도 텅 비어 있었어요. 관리실에 물어봤지만 같은 답이 돌아왔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피땀 흘려 제 청춘을 불살라가며 만들었던 우리 회사 사이트였어요. 저는 더 이상 관리자로 접속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렇더군요. 저는 더 이상 관리자도 회사 운영자도 아니었어요. 동생이 자기 남자친구와 짜고 회사며 사이트를 통째로 다 가져간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회사를 찾아 수소문을 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도우미분은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우리도 자세한 건 모르지. 회사 이사한다고만 해서 그런 줄 알았어.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었잖아. 어디로 이사했는지 아세요? 아유, 회사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알아봐 줄게. 회사에 출근을 하던 직원들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만 듣게 되었죠. 저와 같은 팀 직원들은 금요일에 전부 계약 해지와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팀원들은 제가 본인들을 해고한 줄 알고 화가 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금요일에 대표님 출근 안 하셨잖아요. 금요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김 대표가 저희 전부 불러서 해고 통지하고 그날로 짐 싸서 나왔어요. 금요일 동생이 아니 김 대표가 이사를 하는 날이라 월차를 낸 건데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을 했어야죠.
김 대표 말로는 박 대표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누가 연락을 해요. 다들 배신감에 화가 나서 저희가 얼마나 박 대표님 욕을 했는데요. 기가 막히네요, 진짜. 그럼 사이트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박 과장이 무슨 직원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다들 화나서 인수인계 대충 하고 왔죠. 정말 대표님 아무것도 모르셨던 거예요? 동생 이사를 돕느라 저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월차를 냈었어요. 동생은 교육 일정을 늦출 수 없다고 금요일 오후까지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며 동생이 부탁을 한 거였어요. 제가 동생을 대신해 이삿짐을 쌀 동안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을 줄 저는 꿈에도 몰랐던 거였어요. 나중에 보니 제 전화에 미리 손을 써 저희 팀 직원들 전화는 다 차단을 걸어 놓았더군요. 누군가 전화를 해도 제가 받지 못하도록 말이죠. 겨우 이사를 간 회사를 찾아도 가봤지만 저는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회사 정문에서부터 출입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었고 면담을 요청한다고 해도 저를 만나줄 리도 없었죠. 저는 겨우겨우 배달 오토바이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생 차 옆에서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퇴근하는 동생을 마주칠 수 있었죠. 하지만 동생 남자친구가 막아서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나랑 이야기 좀 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 진짜 이 여자가 미쳤나? 도둑처럼 여기 숨어들어서 저리 안 꺼져? 이거나 박 과장 너 네가 꼬드겼니? 네가 내 동생 꼬드겨서 이런 일을 꾸몄어? 아, 웃기지 마세요.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동생은 무슨 동생이에요? 끝까지 순진해서 어쩌냐. 참 딱하다 딱해. 달려드는 저를 막아서는 박 과장이 오히려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군요. 그 뒤에서 실실 웃던 동생은 고개를 내밀며 이랬어요. 아유, 자기야, 너무 심한 말 하지 마. 그래도 이 여자가 나를 동생 대접해준 덕분에 내가 잘 살았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뭐 한 번은 이런 일 있으리라 싶었어. 저기요, 박세진 씨. 억울하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아님 고소를 하시던가. 너 갑자기 왜 이래? 너 이런 애 아니잖아. 너 언제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나 원래 이런 애야. 그동안 당신이 언니랍시고 꼴값 떠는 거 참느라 힘들었어. 우리가 친자매야 뭐야. 그냥 남이잖아. 난 김지영, 당신은 박세진. 안 그래? 뭐? 지금 언니랍시고? 그냥 남? 너 그동안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랑 같이 살고 같이 일을 했던 거였어? 그래놓고 지금 와서 나를 이렇게 내쫓는 거야? 당신이 뭔데? 그리고 내가 열심히 남의 집 가정부 다니면서 키운 회사 내가 가져간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사무실 안에서 편하게 의자에만 앉아 있었던 주제 꺼져! 아무리 악을 쓰고 화를 내도 소용이 없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다들 어려울 거라 그러더군요. 게다가 소송 비용도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저는 집에 덩그러니 남아 눈물만 흘렸어요. 오죽했으면 이때 저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 점까지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이러더라고요. 아가씨 팔자는 원체 좋은 팔자야. 지금 일이 꼬여서 그렇지 다 잘 돼. 팔자라는 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다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걱정 마. 더 잘 될 거야. 그때는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 뺏긴 사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건가 싶더라고요. 별 가망이 없는 이야기긴 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했어요. 그때 제 소문을 듣고 사정을 딱하게 여긴 한 도우미 분이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일거리 찾고 있으면 내가 소개하는 집에 가볼래? 가사 도우미 자리야. 가사 도우미요? 제가요? 재벌집이라 아무나 소개하긴 그렇고 박 대표가 우리 교육도 잘 시키고 일도 잘했잖아. 보수는 엄청 좋다더라고. 하던 일이니 이거라도 하는 게 어떨까? 네, 해볼게요. 어디로 가면 돼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가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당장 한 푼이 아쉬웠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 재벌집에 면접을 갔죠.
지갑에는 가족 사진을 소중하게 넣었어요. 그건 제 부적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가족 사진을 가지고 가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늘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저는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사진을 몸에 지니고 갔어요. 도착한 집은 으리으리하더군요. 제 면접은 제 또래의 우아한 사모님이 했어요. 고상해 보이는 사모님은 깐깐하게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이상하게 정이 가더라고요.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왠지 전에 만나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면접을 마쳤죠. 그리고 그 집을 나섰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지갑을 흘렸는지 주머니에 지갑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지갑을 그 집에다 흘리고 나온 것이 생각이 났어요. 신분증을 보여주기 위해 지갑을 꺼냈다 소파 위에 올려놓고 그냥 나온 것이죠. 저는 황급히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벨을 눌렀어요. 그리고 사정을 설명하는데 어찌나 민망하던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이런 걸 자주 잊는 성격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이 지갑 맞죠? 네, 맞아요. 사실 지갑 속 이 사진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사진이라서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면접인데 칠칠 맞은 모습을 보인 것이 민망했는지 저는 지갑 속 사진을 그 사모님에게 펼쳐 보이며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모님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이 사진을 아줌마가 왜 갖고 있는 거야? 네? 잃어버린 엄마가 줬던 건데요. 뭐라고요? 엄마요? 아, 제가 미아였거든요. 근데 가방에 이 사진 하나가 들어있었대요.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사모님이 제 손을 확 그어잡은 것이죠. 그러면서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였어요. 이상한 일이었지만 저 역시 이상한 생각에 가만히 있었죠. 저를 한참 쳐다보던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방으로 달려가며 외치더군요. 아버지! 아버지! 사모님은 한 노인분을 방에서 모시고 나왔어요. 여기 이 사진을 저분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분이. 이 사진을 정말이냐? 정말이야? 네, 자기가 미아였대요. 가방에 이 사진이 들어있었대요. 그 노인은 덜덜 떨면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세진이구나. 알 수 있어. 세진아. 아빠. 그때 왜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외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네,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바로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고 또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제 면접을 보았던 사람은 바로 제 언니였어요. 언니는 저와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더군요. 이게 진짜예요? 이거 꿈 아니죠? 정말 제 언니예요? 제 아빠 맞아요? 세진아, 언니가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내 딸, 내 막둥이. 내가 너를 못 보고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웠는데 정말 하늘이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하다. 언니,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는 너를 찾아 헤매다가 돌아가셨어. 전부 다 내 잘못이야. 제가 어렸을 때 엄마는 저와 언니를 데리고 여행을 갔었다고 해요. 사업으로 늘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 여행을 좋아한 엄마가 종종 그렇게 데리고 다녔다고 하시더군요. 경치가 좋은 리조트나 호텔을 가기도 하고 지방에 놀러를 갈 때는 전통시장을 구경을 가기도 했고요. 그러다 사건이 일어난 거였죠. 그때 당시 제가 6살이었고 언니가 8살이었다고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은 여행을 갔다가 기념으로 리조트 부근에 있는 시골 시장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었대요. 도착한 날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서 언니와 저, 엄마 이렇게 한 장씩 가졌다고 했습니다. 언니 말로는 제가 그 사진을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 가방에 꼭 넣어달라고 우겼다고 했고요.
그렇게 여행을 다니던 도중 시골 장날에 저희를 데리고 구경을 갔다가 빠져나오던 엄마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했어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한켠에 있던 큰 트랙터를 친 터라 엄마는 크게 당황을 하셨죠. 사람은 많지, 차 사고는 났지, 사람들은 몰려들었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당시 엄마가 몰던 차가 시골에서 보기 힘든 외제차였던 터라 장날이라 엄청난 인파들이 전부 다 구경을 하려 몰려들었던 모양이었어요. 혼자 사고 처리는 해야지. 어린 우리 둘은 있지. 엄마는 정신이 너무 없어서 제 손을 언니에게 쥐어주며 꼭 잡고 있으라고 당부하고 길가에 저희를 앉혀두었대요. 그리고 경찰을 부르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랴 정신이 없었을 테죠. 그때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보험 긴급 출동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한마디로 난리통도 그런 난리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엄마가 정신을 차렸을 때 길가에는 언니만 있었대요. 언니 역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어요. 겁이 많았던 언니는 무서워서 엉엉 울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랬대요. 언니 울지 마. 내가 가서 사탕 사올게. 나 돈 있어. 가지 마. 엄마가 여기 있으랬어. 나 무서워. 괜찮아, 언니. 울지 마. 저기 사탕 파는 아저씨 있으니까 기다려. 내가 사올게. 이 말을 하고 타박타박 장터로 걸어간 것을 끝으로 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렇게 저는 가족과 헤어졌던 거였어요. 제가 어떻게 배낭을 맨 채로 엄마가 저를 잃어버린 곳에서 차로 무려 1시간이나 떨어진 다른 지역까지 갔다가 거기서 자라게 된 것인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아마 인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 얼결에 버스에 올라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지 않았을까 짐작만 할 뿐이에요. 그렇게 저는 감쪽같이 없어져 버렸죠. 그 이후로 엄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채로 저를 찾아다니셨다고 해요. 전국 방방곳곳 안 가본 곳이 없었고 저와 비슷한 아이가 있는 보육원이라는 보육원은 다 돌아다녔다고 해요. 아버지 역시 돈을 쏟아붓다시피 해서 전국에 사람을 풀고 신문에 광고까지 내었을 정도였대요. 혹시 해외 입양이 되었을까봐 엄마는 비슷한 아이가 입양이 되었다는 이야기에 미국이며 유럽이며 외국까지 저를 찾아다니셨고요. 그러다 결국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 벌써 20년도 더 전이다. 10년 동안 너만 찾아다니다가 결국 쓰러지셨거든. 네? 돌아가셨어요? 아휴, 엄마가 너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네가 중학교 가서 교복 입은 거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시면서 엄청 울다가 다음날 가셨으니까. 엄마 그렇게 가시고 나선 우리도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 엄마 죄송해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제가 자랐던 곳이 하필 보육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현지 사람이 아니면 그런 곳이 있는지도 거기에 미아들이 가서 지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없으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 하필 제가 중학생이 되어 일반 보육원으로 옮겼을 때는 엄마가 암에 걸리셔서 온 가족이 저를 찾기를 포기했던 때였어요.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나중에 확인해서 알게 된 일이지만 제가 발견되었을 때 경찰이 작성한 서류에는 길을 잃었다가 친척에게 연락해 인계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옮긴 고아원 서류에도 친척 집에 있다가 입소했다고 되어 있었고요. 모든 것이 엉망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찾지 못하고 엄마마저 병을 얻어 세상을 뜬 이후로 언니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다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내가 그날 울지만 않았다면, 사탕을 먹고 싶다고 하지만 않았다면, 아니 사탕 사다 준다는 너를 말리기만 했다면 하고 평생 후회했어. 언니도 그때 어렸잖아요. 겨우 8살짜리가 뭘 알았겠어요. 저 잘 살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이제라도 만났으니 됐다. 니네 언니는 요즘도 네가 없어지던 날 악몽을 꾼다고 했어. 걸어가는 네 뒷모습을 보면서 목청껏 네 이름을 부르다가 울면서 깬다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만나니 얼마나 행복하니?
저 불행하지 않았고 잘 살았어요. 원장님 사랑 많이 받았고 내 힘으로 정말 씩씩하게 잘 살았으니까 불쌍하다 하지 말고 칭찬해 주세요. 네? 저는 그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언니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자신 있게 말했죠. 저는 아버지와 언니에게 청해 바로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간 밀린 이야기를 하며 가족들과 며칠 푹 쉬었죠. 유전자 검사는 금방 나왔어요. 저는 아버지의 딸이자 언니의 동생이 확실했어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해주는 진짜 제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언니와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어찌나 분노를 하던지 제가 말려야 할 정도였어요. 언니, 진정해. 이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줄까? 아예 그냥 다 보내버려? 아니야. 그냥 내 몫이라도 좀 찾을 수 없을까? 내 청춘을 다 바친 곳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물러나기 너무 억울해. 너 바보니? 네 몫이라니 그 정도로 넘어갈 것 같아? 걱정 마. 그 년놈들 아예 내가 보내줄게. 대체 이 무슨 무시무시한 이야기인가 했지만 언니는 집안일을 봐주는 로펌의 변호사를 바로 호출을 하더군요. 그것도 3명이나 말이죠. 그리고 화끈하게 딜을 했어요.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성공 보너스를 2배로 준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바로 소송에 들어갔어요. 과연 대형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들의 능력은 무시무시했어요. 제가 처음 상담을 했다 절망했던 변호사와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회사 관련 서류 한 장 못 챙기고 나왔어요. 이미 법인 대표도 바뀐 상태고요. 변호사를 만나봤는데 이러면 증거가 없어서 승산이 없다고 하던데. 서류만 증거가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대체 어느 변호사가 그러던가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제 몫을 받을 수 있어요? 통장 내역, 그동안의 통화 목록이랑 문자 내역 다 주세요. 그리고 세진 씨 활동을 증언할 분들도 연락처 다 주시고요. 해고된 팀원들 있죠? 다 증언해 달라고 하세요. 증거가 오히려 너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할 정도예요. 저희도 별별 사건 다 겪었지만 이 정도면 거의 범죄 수준일 정도로 기가 찬 사건이에요. 걱정 마세요. 전부 다 남김없이 도로 찾아드릴게요. 그랬어요. 제가 대표로 일을 하다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잘려나가다시피 한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게다가 회사를 맨 처음 창업할 때 받은 초기 자금도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었고 그 이후에 모든 조직을 만들고 체계를 잡은 건 역시 저였어요. 거기에 동생과 그 남자친구 둘이 아무리 저를 서류상으로 정리했다 하더라도 제가 대표로 회사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증언할 사람도 많았어요. 부당해고를 당했던 저희 팀 직원들과 저희 회사에 오래 있었던 도우미 분들 역시 모두 나서서 저를 위해 증언을 해주었던 것이었죠. 재판은 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어요. 결국 그 2 인간은 저희 회사 지분을 정리해 저에게 거의 모두 넘기고 제가 청구한 피해 보상액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동생이었던 여자는 방법이 없었던지 저를 붙잡고 빌더군요. 언니 나 좀 살려줘.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 그동안의 정이 있잖아. 언니? 무슨 헛소리야. 우리가 뭔데? 우리가 친자매야 뭐야. 그냥 남이잖아. 내가 열심히 키운 회사 내가 가져간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안 그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러면 진짜 망해서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데 어떡해 언니. 이런 사람 아니잖아. 네, 아니었지만 누구 덕분에 인간 같지도 않은 거에는 이래도 된다는 걸 배웠지 뭐야. 귀찮으니 좀 꺼져줄래? 저는 그 여자를 탁 뿌리쳐버렸죠. 그렇게 저는 회사를 다시 되찾게 되었어요. 저에 대한 지분 지급 판결과 손해배상 판결을 견디지 못한 그 여자는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었어요. 아니, 내쫓긴 것이죠. 제 변호사들은 그 둘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탈탈 털어서 저에게 가져왔어요. 그 사이에 참 회사 돈으로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돈도 알뜰히 모아두었더라고요. 하지만 전 재산을 내놓고도 제가 요구한 돈에서는 한참 모자랐어요. 저는 이 돈을 전부 다 받기 전까지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테니 각오하라고 경고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그 둘에게는 눈꽃만큼의 자비도 보여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인간 같지도 않은 그 둘에게는 눈꽃만큼의 자비도 보여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 둘은 나쁜 짓을 할 때는 그렇게도 죽이 맞아선 세기의 사랑을 이룬 것처럼 난리를 치더니 재산이 사라지자 둘이 죽어라 개싸움을 벌이며 서로 탓을 하다 헤어졌다고 했어요. 뭐 그러던지 말던지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요. 저는 회사를 다시 재정비했어요. 물론 아버지와 언니는 전폭적인 투자를 해주셨고요. 제가 떠나 있는 사이 회사는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사이트 관리를 하던 저와 저희 팀 전체가 한 번에 사라져 있었으니 예약이며 출장이 원활하지 못해서 고객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고 제가 쫓겨났다는 소문을 듣고 슬그머니 떠나가 버린 유능한 도우미 분들도 꽤 있었어요. 저희 사이트가 흥하면서 생겨난 후발주자들이 그새를 틈타 스카웃을 해가 버린 것이었죠. 저는 과감히 회사 전체를 전부 갈아엎었어요. 이전에 저와 함께 일을 했던 팀 전체를 다시 불러와 다시 열정적으로 매달렸어요. 그간 운영을 하며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모든 것을 뜯어고치고 이제는 가사일 뿐 아니라 육아 도우미나 등하원 도우미 혹은 어르신 병원 동행 같은 것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간단히 예약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확장을 한 것이죠. 물론 아버지의 투자가 있었기에 과감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이룬 것을 보고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진짜 이런 생각을 하다니 너무 대단하구나. 역시 너에게는 사업가의 피가 흐르나 보다. 도우미 일을 하다가 이런 사업을 생각해내다니 훌륭해 내 딸. 진짜야. 아빠가 매일 사업 공부하라고 해도 나는 무섭고 어려워서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 네가 있으니 내가 확 안심이 되네.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도 회사 운영 잘만 하면서 두 분 운영하시는 거에 비하면 저희 회사는 그냥 소꿉놀이죠 뭐. 아니야. 나야 원래 있던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건데 아예 없었던 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보통 배포와 용기가 아니면 아무나 못하는 거야.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 이후로 새로 런칭한 저희 회사는 나날이 번창하는 중이에요. 사이트도 편리하고 원하는 서비스에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만 골라서 사람을 부를 수 있으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예전에 청소도우미 파견 회사를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인력 파견 회사도 역시 저희 회사가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라는 건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지만 성공을 한다면 숨겨진 시장을 전부 저희가 차지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제가 다시 불러온 직원들과 도우미 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직원들은 졸지에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 되었다며 좋아하는 중이에요. 저 역시 저를 믿고 기다려주고 법정에 나와 증언까지 해준 직원들이니 제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정말 서로를 신뢰하면서 열심히 똘똘 뭉쳐 일을 하는 중이었죠. 언니는 결혼을 해서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중이었어요. 사업가 집안의 형부도 집안 사업을 물려받아 일을 하는 중이고 언니도 아버지 회사 계열사를 물려받아 운영하며 아이들까지 키우는 중이었고요. 그러다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아버지를 돌볼 사람을 구하는 중에 기적적으로 저를 만난 거라고 했어요. 어쩐지 내가 너 면접 보러 오기 전날 밤에 엄마 꿈을 꿨어. 우리 헤어진 그 시장 있잖아. 내가 다 큰 모습으로 거기 있는데 엄마가 오는 거야. 정말? 그래서?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세영아, 세진이 저기 있다. 얼른 불러봐. 이러길래 뒤를 돌아보니 어떤 여자 뒷모습이 보였어. 내가 세진아 부르니까 그 여자가 뒤를 돌아보다가 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꼭 너 같아. 에이 설마 그때는 나를 만나기도 전이잖아. 아니 나도 신기해. 이상하게 네가 딱 들어오는데 정감이 가고 네가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그 뒷모습이 갑자기 생각났었어. 꼭 엄마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 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부축 없이도 산책을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셨어요.
게다가 나와 하루라도 더 있어야 한다며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오히려 더 젊어지시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세요. 저는 사업을 하는 틈틈이 대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가 곧 은퇴를 하신 다음 가정 유통 사업을 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저 역시 사업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훌륭한 전문 경영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또 일을 하는 중이고요. 아, 그 사이에 제 사업을 빼앗으려 했던 여자가 뻔뻔하게도 한번 찾아왔었어요. 전화를 하도 해대길래 차단을 했더니 결국에는 회사까지 찾아와선 저를 보자마자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염치 없지만 내가 어디 가서 부탁할 것도 없어서 찾아왔어. 내가 세상 천지에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언니밖에 없잖아. 언니, 나 좀 살려줘. 언니? 저기 말 조심 좀 하세요. 누가 댁 언니예요? 불쾌하네요. 나 지금 당장 월세 낼 돈도 없어. 제발 부탁이야. 나 진짜 반성하고 열심히 살게. 제발 여기서 가정부로라도 일하게 해줘. 언니 살려줘. 빚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 저희 회사는 아무나 고용하지 않아요. 댁처럼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분은 특히 안 되니 돌아가세요. 그 여자는 끈질기게 울며 불며 언니 하고 불러대더군요. 어찌나 기가 차던지 당장 경비를 불러 내쫓으려는 찰나 출근을 하던 다른 직원이 그 여자를 발견했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를 거짓말로 내쫓고 실업자 만든 여자 아니야? 여기 다들 이리 좀 와봐. 와 진짜네.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이게 어디서 우리 대표님에게 또 들러붙어. 오해예요 오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닥쳐. 우리 전부 실업자가 되던지 말던지 배만 불리려고 했던 게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너 인연 잘 만났다. 너 때문에 망할 뻔한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나 오늘 말리지 마. 오늘 이거 아장 내고 내가 벌금 내고 만다. 그래 나도 같이 하자. 너 이리 와. 나도 분이라도 풀어야겠어. 직원들이 이를 갈면서 다가가자 그 여자는 기겁하며 도망을 치더군요. 그리고는 다시는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죽을 지경이라더니 아직은 잘 살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주말마다 아버지 모시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언니와 형부, 조카들과도 자주 만나고 있거든요. 형부도 정말 인품이 훌륭한 사람인데다 조카들이 어찌나 다 바르게 잘 크고 이쁜지 진짜 봐도 또 보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워요. 제가 제일 힘들 때 점을 봤던 무당의 말처럼 모든 일은 결국 다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 가족도 그렇고 제 사업도 그렇고 그렇게 멀리 돌아온 이 자리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다시는 잃지 않게 앞으로도 더더욱 행복하고 열심히 바로 제 자리에서 잘 살아보려고 해요. 저의 이 앞날에 응원을 부탁드려요. 저 역시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기쁨을 나누어 드릴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